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9주차 2강 비단면 녹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테세우스가 크레테 섬에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리아드네와 함께 돌아왔다. 오다가 낙소스 섬에서 아리아드네랑 헤어지고 돌아왔으나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죽은 줄 알고 바다에 빠져 죽고 그 바다가 에게해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자, 오늘 얘기는 그 테세우스와 그 미노타우로스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의 곁다리 이야기. 나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얘기. 이건 워낙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크레테 섬에 계속 그 나이달로스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의 어떤 매개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파시파에와 그 포세이돈의 황소 사이에 거간꾼 노릇을 했는가 하면 그또 아리아드네와 그 나이달로스 사이, 나이달로스 테세우스 사이에 또 거간꾼, 뭐 그러고 보니까 계속 뭐 사랑의 중매쟁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 그 포세 그 어디죠? 폼페이우스의 벽화에 나왔던 그 아들 간의 관계 또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죠. 뭐 나무암소라든가 미궁이라든가 실뭉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한 이 아테네 출신의 명장인데 자기 조카였다고 하는데 자기 조수를 들였는데 제주가 너무 출중한 것을 시기해서 죽여서 그러고는 크레테로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노스가 자기를 놓아주지 않아서 탈출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밀랍으로 그 날개 깃털들을 녹여 붙여갖고는 그거를 달고 궁에 어떤 첨탑 같은 데다 가둔 거죠. 그걸 달고 이제 탈출 시도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한테 당부하기를 너무 낮게 날면 크레타 서민이가 이제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바다의 습기에 노출이 되니까 눅눅해져서 날개가 무거워지니까 떨어질 거고 너무 높게 날아 올라가면 태양이 가까워지니까 밀랍은 이제 밀랍이 뭐냐면 그 벌꿀들이 자기네 집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약간 눅눅하고 촌농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촌농 그런 거였기 때문에 태양열에 닿으면 그게 또 녹는단 말이죠. 그래서 날개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중용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행동할 때 그런 당부를 했는데 젊잖아요. 하늘을 나는 게 너무 좋은 나머지 막 위로 올라가다가 태양이 너무 가까워져서 밀랍이 녹아서 추락해 죽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바다에 떨어져 죽었는데 아들이 죽은 걸 어쩔 수 없이 보고서 다시 날개를 타고 쭉 날아서 어, 이탈리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많이 날아갔어요. 크레테 섬에서 이탈리아까지 나가서 시칠리아 섬에 있던 코칼로스라는 곳의 왕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인데 다이달로스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본인이 직접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으나 뭐 첩자를 보냈든지 그러면서 이제 다이달로스의 본성을 아니까 어려운 퀴즈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따로 돌아다니던 고대의 퀴즈였을 텐데 그 고동 있죠. 소라 껍질 같은 거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안도 이렇게 비비 꼬여 있기 때문에 그 소라 껍질에 위에 소라 껍질이 이제 고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넓은 부분에다 실을 넣으면 바로 그 반대편 끝으로 뾰족한 대로 이렇게 바로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안이 꼬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방식. 그러니까 넓은 데 입구에다가 실을 넣어서 반대쪽 뾰족한 끝으로 실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구한다. 뭐 이런 이제 퀴즈를 낸 거죠.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다이달로스가 방법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개미 허리에다가 실을 묶고서 그 다음에 그 고동의 입구에다 개미를 집어넣고 고동 끝을 따고 개미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고 그 끝에다가 꿀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갔던 개미가 꿀냄새를 맡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밖으로 나온 거죠. 그거를 이제 전해 듣고는 다이달로스가 그 코칼로스 왕을 찾아갑니다. 미노스 여기 있네. 미노스가 다이달로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코칼로스 왕이 손님 접대를 한다면서 뜨거운 목욕물을 부어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미노스는 죽어서 저승에서 심판자 역할을 맡아요.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에 온 사람은 라다만티스. 이건 이제 미노스의 또 다른 형제죠. 그다음에 유럽에서 온 사람 아이아코스. 아이아코스는 아테네 근처에 있었던 섬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미노스가 했다라는 얘기를 플라톤의 작품인 고르기아스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르기아스 그 뒤편에 가면 하데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플라톤이.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카로스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 떨어져서 바닷가 근처 뭐 동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바다 님프들이 그 젊은 죽음을 애석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빨간 표시는 나중에 또 보여줄겠고요. 이 소녀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이 많지 않은 청소년기의 소녀들의 누드가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거대한 날개에 가운데 놓여 있는 젊은이의 죽음. 근데 아마 태양볕에 그을려서 그런지 까무잡잡하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젊은 청년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화상으로는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젊은이의 그 객기와 만용을 경계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또 예술가들의 눈에는 어떤 비상을 꿈꾸는 젊은이의 어떤 욕구,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술가의 야망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허버트 제임스 드레이퍼라는 화가의 작품이고 1898년 작품입니다. 이카로스를 위한 애도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이 그림이 참 문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피터 브리헬 디 엘더. 브리헬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브리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들이 굉장히 많죠. 아버지, 아들,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엘더. 1세대 화가인데 1526년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나이는 젊었어요. 1530년에서 1569년생이니까 마흔이 못 돼서 죽은 사람인데 이게 이카로스의 추락을 그린 작품인데 이카로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화적으로 대단한 사건인데 어떤 뭐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르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창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구석에 떨어져 있고 세상은 아주 고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낚시질하던 이 사람도 마침 고개를 숙여서 고기가 미끼를 물었는지 그래서 이 장면을 못 보고 있고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 짓느라고 못 보고 있고 양치던 사람은 뭐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못 봤고 배는 옆으로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게 세상이 어떤 신화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세상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뭐 그런 뜻이라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 브루엘이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인가 뭐 그런데 그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태양이 그려져 있는데 스페인 태양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의 나라 스페인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러니까 태양 가까이 올라가다 추락한 이카로스니까 그거에 대해서 니들이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꿋꿋이 이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림 자체는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죠. 화풍도 독특하고 예. 이건 이제 또 다른 작품인데 작자 미상이고요.
17세기 작품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테라코타 같은 것 같은데 벽화 부조 형식으로 돼 있죠. 태양이 있고 추락하는 아들이 있고 그 옆을 보고 있는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미노타우로스 미궁이 보여주고 있고 저쪽에 또 섬을 보니까 저쪽이 크레테일 거고 이쪽이 아니 이쪽이 크레테일 거고 저쪽이 시칠리아이겠죠. 그리고 이제 빨간 표시가 된 여기를 보여주려고 카미코스 여기 이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인데 유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낙소스 여기 그 낙소스 아닐 거고 여기 이제 이 그 지도의 의미는 거기 이제 그 사원들이 있는 곳을 표기해 아그리겐토에도 있고 셀리누온테도 있고 뭐 세게스타에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현대 그리스 이탈리아 말일 테고 이거는 이제 미노스 왕을 그린 겁니다. 이 왕이 이제 하데스에서 심판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얘기를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블레이크가 판화가이면서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판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1824년에서 27년 사이 작품. 그래서 이게 미노스고 뿔 같은 게 나와 있죠. 황소랑 관련돼 있을 테니까 여기 이게 막 쌍쌍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간통한 연인들이랍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간통한 여인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부질없고 가벼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하여튼 희한한 그림을 그렸어요.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화적 모험 영웅으로서의 테세우스는 그렇고 왕으로서의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국채를 정비하고 뭐 전설상으로는 마지막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에게 왕권을 물려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라는 건 이제 아테네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테네 그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 서북면 쪽인가요? 그쪽에 디오니소스 극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아테네 축제를 벌일 때마다 거기서 비극 경연대를 열었거든요. 거기서 올라온 많은 비극 중에 테세우스를 다룬 비극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니 타노라는 여인들이니 뭐 헤라클레스니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그려지는 테세우스라는 건 이해심 있고 너그럽고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수호자고 단호하고 뭐 이런 멋있는 왕으로 그려져 있어요. 당연하겠죠. 아테네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추앙하는 방식이고 늘 민주주의랑 연결 지으려고 하고 아테네 어떤 국뽕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뭐 그런 내용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근데 또 테세우스는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헤라클레스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영웅의 성격이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모험들에 다 참여시켜 놨습니다. 신화상으로. 그래서 뭐 테세우스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일이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왕이 된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모험의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함부로 비울 수 없으니까 뭐 젊을 때처럼 아무 때나 뛰쳐나갈 수 없는 거겠죠. 아르고의 원정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즉위 이전 이후에 이 모험을 참여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이전이면 얘기의 연속성이 깨진다는 거. 그러니까 청년이 돼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왕위를 잇고 뭐 이런 과정이 겪었던 모험 사이에 끼워넣기가 쉽지 않겠죠. 다만 이제 테세우스가 신화상으로 참여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모험 중에 하나가 켄타우로스와의 전쟁입니다. 친구 페이토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서 그 초대받았던 켄타우로스 반인반마들이 술에 취하고 난농을 부리고 신부를 납치하려고 하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화상으로는 무절제함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객으로 초대받았던 그 테세우스와 인간들 간과 그다음에 켄타우로스 쪽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건 유명한 전쟁입니다. 켄타우로마키아. 무절제의 대표 사례고, 카이로네이구스라는 영웅이 이때 여기 있었는데, 이 카이로네우스는 원래 여자였어요. 카이로네이안가 하는 이름이었는데,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아주는 대신에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주고 상처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포세이돈의 애정 공세라는 게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만드는 사람이 여성일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신화의 전달자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호메로스니 헤시오도스니 이런 남성 저자들이 신화들을 정리하고 창작하고, 또는 그리스 비극 작가들이 창작해서 책으로 써서 전달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방식의 전달 방식은 구전이거든요. 말로 전하는 건데, 그 말로 전하는 방식 대부분은 할머니나 엄마가 자기 손주나 자식들에게 옛날 얘기로 들려주는 거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플라톤식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노파들과 여인들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하듯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모들도 있으니까 유모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아이들을 재우고 뭐 이런 잠잠하게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옛날 얘기들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화자들이 신화에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얘기는 여성 화자가 끼어들어서 얘기를 좀 변색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남성의 폭력에 노출된 자신의 신세에 대한 어떤 자각,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고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둘이, 이 인간들과 켄타우로스 쪽이 싸우는데 아무리 때려도 죽질 않으니까 켄타우로스들이 나무와 돌 무더기를 가져와서 그냥 묻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건 테세우스 동상인데 누구 작품인지는 못 찾았어요. 현대 작품이거든요. 이게 어딘가냐면, 전에 그 헤바이스토스의 신전이 아테네에 있고, 그게 사실은 테세이온이라고 불려서 옛날엔 테세우스를 기념하는 신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헤바이스토스라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테세이온이라는 명칭도 같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테세이온 근처에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테세우스 신전인 줄 알고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동상이죠. 자, 이거는 요즘에 그린 그림입니다. 뭐 어떤 게임 캐릭터 같은 성격이지만, 테세우스가 에우리티스라는, 이게 에우리티스인가 봐요. 상황을 딱 보니까 에우리티스라는 켄타우로스를 죽이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고, 이거 아마 납치당할 뻔한 신부의 뒷모습을 선정적으로 그린 걸 테고, 켄타우로스가 여기 뭐 들고 일어서 있는 장면이죠. 여기도 켄타우로스가 있고, 이거는 요즘 그림이니까, 이게 CG 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이우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세컨드 컨셉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게임 캐릭터 그리는 사람의 직책인가 봐요. 잘 모르겠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칼리도는 멧돼지 사냥에 테세우스가 참가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얼핏 나와서 나중에 다시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아틀란타라는 여자 영웅이, 아주 드문 경우죠. 여자 영웅이 이 멧돼지 사냥에 참가해서, 칼리도는 멧돼지 사냥에 참가해서 결정타를 먼저 날리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뒷수습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고, 멜레아그로스라는 영웅이 마지막 숨통을 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멜레아그로스의 차지가 됐고, 그 멜레아그로스가 이 멧돼지 가죽을 아틀란타에게 주죠. 아틀란타를 좋아했거든요. 유부남이지만.
결국 또 무슨 사단이라는 그 얘기가 연결돼 있지만 그건 그때 얘기로 하기로 하고요. 얀 피트라는 화가 그림입니다. 1677년 작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켄타우로스 그림을 다시 그린 거고요. 라피테스족의 원래 테세우스의 친구가 속한 부족이 라피토스족과 켄타우로스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 뭐 난리가 났죠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여자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있고, 여기 죽어가는 켄타우로스를 또 슬퍼하고 있는 여자 켄타우로스가 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건 아까 지난번에 페르세우스가 저기 누구죠? 안드로메다를 구하는 그림을 그렸던 피에로 디 코시모의 그림입니다. 1490년대 작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켄타우로스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여기 왜 이 그림이 있는지 악어 같은데, 그죠? 1688년경쯤으로 보이고, 루카 조르다노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술병으로 지금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 켄타우로스가 지금 신부를 납치하려고 하는 모습, 하늘의 신들까지 뭐 겨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투구를 쓴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있는데 악어 같은 존재를 깔아뭉개고 있는 건지, 여기 전갈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림을 더 사연을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 이게 아까 카이라네오스 얘기입니다. 지금 바위를 가지고 있고 뭐 몽둥이 같은 거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90년, 480년 사이에 그려진 화병 그림이죠. 클레오프라데스라는 뭐 화가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테세우스의 결혼과 말년 얘기를 합니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와 대응해서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했죠. 헤라클레스가 노리안족, 그러니까 펠로폰네스 반도 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노리안족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 이오니아족, 아테네 쪽이 속하는 이오니아족의 영웅이 필요해서 테세우스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지다시피 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라클레스와 동급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헤라클레스의 모험에 테세우스가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미션을 받아서 그 여왕이 같이 갔다라는 얘기고, 거기 같이 가서 안티오페 또는 히폴리테라는 여인을 납치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아마존 여왕의 동생인가 뭐 그렇죠? 또는 아마존 여왕이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존족이 쳐들어옵니다. 어디를? 아테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맞서 싸워서 아테네가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전기 아테네 정치 미술의 중요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쳐들어온 야만족을 물리친 거죠. 아마존이라는 야만족을 물리친 겁니다. 여자가 중요한 건 아닐 텐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페르시아 얘기를 직접 다룬 게 아니라 신화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은유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직접 페르시아를 다루지. 근데 그 고대인들의 신화적 사유를 하고 있던 고대인들에게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신화를 통해서 정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임스 킹의 얘기에서 또 보듯이 신화에 있는 것이 더 사실적인 거예요.
근거 있는 신화의 신화로부터 근거를 부여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페르시아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미술의 어떤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그러면 이제 테세우스가 벌였던 전쟁들이 파르테논 신전에 많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라피테스 쪽과 그러니까 저기 켄타우로 쪽과의 전쟁도 그렇고 이 아마존 마키아도 그 프리즈로 작품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를 전에 파르테논 신전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자, 다시 히폴리토스 얘기를 들어서 히폴리테의 아들이겠죠? 히폴리토스를 낳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마존 여인 사이에서 히폴리토스를 아들을 낳는데 그러고 나서는 미노스의 딸 파이드라랑 결혼을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미노스의 딸 파이드라, 아리아드네의 자매. 그래서 아마 아마존 여인은 그 전에 죽었거나 아니면 이 파이드라와의 결혼을 때문에 죽임을 당했거나 뭐 이랬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파이드라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파이드라가 테세우스 말년에 부인이 됐는데 히폴리토스를 사랑한 거예요. 의붓 아들을. 근데 나름대로 정절이 있는 여인이라서 고결한 심성을 가진 여인이라서 말을 못하고 끙끙 앓면서 죽어가니까 유머가 차라리 고백을 해라. 그래서 고백을 했으나 히폴리토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신봉하는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순결을 사랑하는 젊은이였던 거죠. 그래서 히폴리토스는 굉장히 역겨운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합니다. 당연히. 전에 나왔던 보디발 모티프죠. 높은 분의 부인이 유혹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그 상대방을 오히려 모함하는. 그래서 테세우스를 저주하는, 테세우스가 자기를 욕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는 편지를 남겨놓고 자살을 합니다. 파이드라가. 그래서 테세우스가 욱하는 마음에 아들의 죽음을 저주하죠. 그랬더니 바로 포세이돈이 테세우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추정을 해보면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의 아들로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조를 받았는데 그 전에 두 개는 이미 어떤 일로 썼고 마지막 남은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려내질 못했죠. 그래서 그 저주를 하자마자 테세우스가 이제 막 그 울적한 마음에, 그죠? 아버지로부터 오해받고 막 이러니까 울적한 마음에 전차를 타고 바닷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닷 괴물이 나타나서 바닷 괴물소 마차가 뒤집어지면서 전복되면서 깔려 죽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라는 비극 작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아마존에 갔을 때 그 테세우스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신화상으로 전해지는 얘기와는 좀 다른 버전의 얘기예요. 이거는 보카치오라는 이탈리아 소설가가 자기 나름대로 각색한 그 테세우스의 아테네 아마존 방문 얘기에서 따온 장면이라서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랑 같이 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테세우스가 있고 아마존 전사들이 이제 방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여왕이겠죠. 근데 소녀시대 소녀들처럼 귀여운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전혀 한쪽 가슴을 도려내고 활을 쏘던 무시무시한 아마존의 전사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은 빅토레 카르파치오라는 사람의 1495년경 작품입니다. 나무에다가 그린 그림이래요. 나무 판넬에다가. 요거는 이제 그 히폴리테와 저기 테세우스 사이를 그린 조각상이라는데 520년에서 500년 사이 에레트리아라고 에우보이아에 있는 도시 쪽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폴론 신전에서 페디먼트 그 박공에 있었던 거.
그다음이 바로 이게 이제 그 아마존과의 전쟁을 그린 작품입니다. 굉장히 현란하죠. 루벤스 그림이에요. 루벤스. 그래서 다리에서 놓고 다리를 가운데 놓고 서로 밀고 밀리는 육박전을 벌이고 있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쪽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1615년 작품. 멋있죠. 네. 싸움을 멋있다고 하는 게 참 모순적인 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잘못 그림 봤죠,인데 이거는 이제 삼지창이 있고 방패 있고 말이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건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이 아테네 씨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던 그 장면입니다. 요 밑에겠죠? 이게 아마존과의 전쟁일 겁니다. 아마존과의 전쟁. 맞아요. 이쪽이 그렇고 저쪽 반대편은 아테네 여신의 탄생 쪽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프리즈에 있는 메토프들의 그 아마존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존 여인들이 말 타고 다니니까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자, 이게 파이드라가 뭐랄까요? 상사병이라서 얼굴이 이제 파리해진 파이드라입니다. 하얀 피부에 젖가슴 드러내고 있지만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퇴폐미 같은 것도 좀 있죠. 젊은 유머는 잠이 들었고 그 옆에 더 나이 든 유머는 심란한 얼굴로 자기 주인을 보고 있어요. 주인이면서 딸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유머라는 거는. 이 알렉산드르 카바넬이라는 사람의 파이드라 작품이고 1880년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피에르 나르시스 게랭 피에르 나르시스 게랭이라는 거고, 파이드라와 히폴리토스 1802년 작품인데, 이것도 그 영화처럼 여러 가지 시퀀스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유모가 파이드라에게 고백하라고 이제 속삭이는 장면일 거고, 여기는 이미 거절하라고 있는 몸짓을 있고, 테세우스가 자기 아들 노려보는 거 보니까 이미 부인이 죽은 이후의 모습일 테고, 이 세 가지 장면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한 화면 안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차가 전복된 부분인데 바닥 괴물은 보이지 않죠. 당황해하고 있는 히폴리토스의 얼굴이 보이고요. 이 작품은 로렌스 알마 타데마 1860년 작품이고요. 이거는 루벤스의 작품인데 1611년에서 13년 사이의 작품인데 히폴리토스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바닷속 괴물이 나오죠. 파도와 같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으로 해서 뒤집어져 갖고 죽어가는 히폴리토스, 바다 조개 껍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워낙 오래된 영화라 이런 취미가 따로 없는 한 잘 모르겠지만, 이 파이드라와 히폴리토스 사이의 이런 신화적 사건을 영화로 다룬 작품이 있습니다. 페드라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미국 감독이든가 뭐 영국 감독이든가가 만든 작품인데 1967년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둘이 사랑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여주인공은 멜라나 메리꼬리라는 그리스 여배우고, 이 사람은 누구더라? 이 사람 안소니 퍼킨스라는 사람이고요. 감독 이름도 적어놓을 걸. 이게 새엄마입니다. 역시 멜리나 메리코리의 새엄마로 나오고, 안소니 퍼킨스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리스 선박왕이죠 아마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둘이 사랑에 빠지긴 빠졌던 거죠. 근데 아들이 이제 후회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영화 음악 코너 같은 데 보면 늘 나오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해안가 절벽을 질주하다가 그 자기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음악에 이제 토카테프가 바하의 토카테프가가 막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서 절규를 하죠. 페드라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동차 사고로 죽는 장면으로 끝나는. 근데 이 멜라니 메르쿠리라는 이 여배우가 대단한 여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이기도 하고 뭐 네버런 선데이 일요일은 안 돼요라는 뭐 영화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단순히 영화 배우는 아니고 그리스의 어떤 민주주의 투사였고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부 장관인가 문화부 장관인가 했고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영국에게 그리스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를 돌려달라는 연설도 한 것으로 유명하고 대단한 여걸였던 또 아름다우면서 투철한 애국심을 가졌던 정치가였던 인물입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마무리를 할까요? 네, 뭐 길진 않을 것 같아. 테세우스와 파이드라 결혼의 미스터리. 예.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아리아드네는 중간에 이제 버렸죠. 그래서 근데 파이드랑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노스 왕으로부터 도망쳤는데 딸을 데리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나중에 파이드라와 결혼할 수 있느냐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절충이 되는 것은 같이 둘 다 데리고 도망갔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강의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아리아드네를 사랑했지만 신들의 명에 따라 헤어진 거냐 뭐 잠깐 있었는데 배가 바람이 불려서 밀려나는 바람에 헤어진 거냐 버린 거냐 뭐 등등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과 연관을 지으면 파이드라는 그냥 좋아서 테세우스가 좋아서 같이 따라 나선 것이고 또는 뭐 아리아리드를 사랑하지 않고 원래 파이드로서 사랑했을 가능성도 있고 애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들이 그 부분들을 그릴 때 좀 애매하게 처리한다. 그림을 이따 보여드릴 거고 말년에 이제 또 계속 부인이 바뀌니까 부인 또 죽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또 결혼을 하겠다고 헬레네 그 트로이 전쟁의 실마리가 됐던 제우스의 딸이자 그리스 최고의 미녀였다고 하는 헬레네를 어린 시절에 13살인가 네, 납치를 해옵니다. 스파르타 가서 스파르타가 맞죠? 우리가 네. 스파르타 가서 납치를 해옵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엄마한테 맡겨놓고는 또 친구 페이토스도 또 부인이 없어갖고 그때 그 켄타우로 쪽과의 전쟁을 벌이게 됐던 그 결혼식 그때 아마 부인 신부가 죽었는지 그래서 친구 페이토스를 위해서는 페르세포네 하데스의 여왕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겠다고 해서 또 하데스로 갑니다. 뭐 근데 이제 뭐 어림도 없죠. 그래서는 붙들려 갖고 그 페리티오스는 거기서 아마 죽었을 거고 테세우스는 그래도 뭐 영웅이니까 그랬겠죠. 망각의 의자에 앉아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딘지 모른 채로 멍하니 있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케르베로스 그러니까 저승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잡으러 왔던 헤라클레스가 보고서는 구출해 주는데 워낙 그 망각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 갖고 이렇게 세웠더니 엉덩이가 뜯어져 갖고 엉덩이 일부가 거기 묻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옥에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신화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헬레네의 오라비들이었던 그 쌍둥이 디오스코로이 한쪽은 신 제우스의 아들이고 한쪽은 인간의 아들이었던 디오스코로이가 와서 아테네를 다 박살을 내놓고 헬레네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해서 스퀴로스 섬에 있는 리코메데스 왕에게 몸을 의탁했는데 이 리코메데스 왕이 테세우스가 워낙 영웅이니까 자기 왕위를 찬탈당할까봐 절벽에서 떠밀어서 살해합니다. 예, 비참한 최후를 맞는 방식으로 신화적으로는 또 왕으로서는 위대한 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좀 잘 안 맞죠?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테세우스가 좀 아부하는 듯한 눈빛으로 아리아드네 실뭉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뒤에 지금 있는 게 아마 파이드레가 아닐까 싶어요. 시녀 정도가 아니라 이 작품은 펠라기우스 팔라기라는 화가의 작품이네요. 1775년 186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 언제적 작품인지는 모르겠고 요것도 베베네토 젠나리 2세 베네데토 젠나리 2세가 그린 건데 딱 이 둘을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딱 그걸 그렸어요. 한쪽에 손을 잡고 있고 눈을 마주치고 아주 얼굴도 발그레하고 서로 좋아 죽는데 여기는 뭐 그냥 약간 새침해 갖고 자기가 팔을 손을 얹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아리아드네인지 이게 아리아드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도망쳐 나오는 와중에는 아리아드네에게 아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밝혀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가 신화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나름대로 처리한 거죠. 요거는 이제 헬레네를 납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 보이나요, 헬레네가? 지오바니 프레스코 로마넬리. 네, 앞에 건 그 작품이고요. 어디 갔어? 네, 요거. 근데 지금 뭐 다른 병사들 내려갔겠죠. 지금 아주 잔혹합니다. 그래서 뭐 도끼 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저게 테세우스겠죠. 그거고. 요거는 이제 화병에 있는 그림. 헬레네가 더 커요. 이게 신적인 존재라서 그럴 거예요. 보통 중요한 인물을 더 크게 키우는 거니까. 테세우스도 뭐 그 전형적인 그릭 라인을 갖고 있는 미남자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만 기원전 510년 작품 에우티미데스라는 화가라고 해요. 그림이 좋습니다. 이건 뭐랄까 도상적이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석관의 뚜껑이죠. 석관 뚜껑에 거의 뭐 부조를 넘어서 조각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나오는 리코메데스 있었잖아요. 테세우스를 죽인 리코메데스. 근데 이제 나중에 트로이 전쟁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리코메데스의 왕국의 궁전에 아킬레우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가 잠시 몸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 어린 시절에. 왜냐하면 그 트로이 전쟁에 참가시키지 않으려고 엄마 테티스가 여기에 아킬레우스를 여장을 시켜서 리코메데스의 딸들과 같이 살게 했었어요. 결국 거기서 정분이 나갔고 결혼을 하죠. 아킬레우스는. 하지만 결국 또 트로이 전쟁에 가게 되고 그 장면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이제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헬레네를 구출해가는 모습인데 헬레네가 13살 치고 좀 나이 들어 보이죠. 이제 세게 이제 뭐 헤어 누드도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그렸네요.
이 작품은 장 브루노 1817년 작품입니다. 스키로스가 어딘지 보여주겠어. 여기 있고요. 한참 떨어져 있죠. 아테네가 이쪽에 있으니까. 에우보이아 섬인가 그렇고 스키로스 조그만 섬인데. 자, 여기까지 오늘 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